이 사연은 전라도 광주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어느 전라도 광주 변두리의 작은 마을, 매캐한 아침 안개가 홍어전 냄새와 뒤섞여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70 노인 최만석의 삶에 운명의 날이 찾아왔죠. 평생 땀 흘려 일군 빨간 벽돌집 앞마당에서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공증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부러질 듯 굽었지만 그의 삶만큼은 곱게 살아왔죠. 30번의 여름과 겨울을 보내며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한 번만 사인하시면 끝나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민수가 금태 안경을 축혀 올리며 펜을 내밀었습니다. 만석은 턱 밑까지 자란 수염을 극적이며 망설였어요. 아내 자옥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감, 그 아이 눈빛이 이상해요. 아버님, 뭘 그리 고민하세요? 이제 편히 쉬셔야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며느리 혜진이 꿀 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붉은 립스틱 아래로 살짝 비죽이 나온 송곳니가 햇빛에 번뜩였죠. 만석은 문득 옛날 본 여우가 생각났지만 그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어휴 그려. 내가 이제 뭘 더 바라겠냐? 너희들이 잘 살면 되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친 만석의 얼굴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공증인이 이제 법적으로 모든 재산이 최민수 씨와 김혜진 씨 앞으로 넘어갔습니다라고 말할 때 민수와 혜진의 입꼬리가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것을 만석은 놓치지 않았죠. 뱃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세상이네요. 혜진이 민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만석의 귀가 번쩍 열렸지만 이미 늦었죠. 30년간의 노력이 담긴 땅 문서와 통장이 아들 부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비 오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만석은 자옥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은 사진첩을 넘기다 문득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영감, 우리 생일하고 결혼기념일 잊지 마요. 5월 15, 10월 22. 행복한 날들이었소.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아버지, 짐 다 쌌어요? 민수가 팔짱을 낀 채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혜진이 매니큐어로 칠한 손톱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죠. 무슨 소리고? 만석이 당황해 물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까지 나가셔야 한다고. 혜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마루 바닥을 똑똑 두드렸어요. 나가다니?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만석이 벌떡 일어났지만 허리가 삐끗하며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서류에 사인하셨잖아요. 이 집뿐만 아니라 논이랑 밭, 시내 건물까지 다요. 민수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금태 안경이 형광등 빛에 번뜩였어요. 내가 그럴 수가 있냐? 내 새끼가. 만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옥이의 사진을 꼭 쥐고 있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아이고 아버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네. 혜진이 킬킬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우리가 큰 사업 벌일 거예요. 아버님 재산으로요. 근데 이 집에 노인네가 있으면 방해되잖아요. 만석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몸뚱이 하나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보따리 속에는 자옥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평생 입어온 낡은 점퍼 한 벌이 전부였죠. 빗줄기가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자옥아, 내가 이렇게 됐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만석은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떠나갔습니다. 뒤에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최만석의 처절한 노숙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주 도심의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만석은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낡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금남로를 걷는 그의 모습은 번화가의 화려함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죠. 비가 내리는 첫날 밤, 만석은 버스터미널 구석에서 웅크리고 밤을 보냈습니다. 자옥의 사진을 꺼내 들고 속삭였어요. 자옥아, 우리 아들이 날 내쫓았다. 믿어지냐? 천둥이 울리고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흐느낌을 덮었습니다. 새끼 굶은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에 난 상처였어요. 잠시 졸다가도 악몽에 놀라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이튿날 만석은 평생 모은 돈 5만 원으로 김밥 한 줄을 사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이제 남은 건 2천 원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전화할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가게 앞 지저분하게. 김밥 천국 주인이 만석을 내쫓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골목길에 주저앉았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봐, 여기서 그러면 안 돼. 경찰 불러. 골목 상인의 차가운 말에 만석은 또다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해가 저물고 그는 광주공원 벤치에 몸을 누였어요. 별들이 차갑게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만석은 처음으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 매정하구나.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던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 쳤어요. 어이 할배, 이러다 얼어 죽을라고? 우리랑 같이 가자. 거칠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박영철이라고 했죠. 영철은 만석을 데리고 광주천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 새로 오신 할배다. 최만석이라고 하신다. 영철의 소개에 노숙자들이 무심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젊은이도 만석처럼 노인도 있었어요. 각자의 사연을 아는 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죠. 왜 여기까지 왔소? 쉰 목소리의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속았소. 재산 다 뺏기고 쫓겨났지. 만석의 말에 노숙자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비슷한 사연이요. 나는 사업 망해서, 저 젊은이는 도박빚 때문에. 각자 이유는 달라도 결국 다 같은 신세지. 영철이 만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길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이거 마셔요. 몸이라도 녹이세요. 영철이 소주 한 병을 건넸습니다. 평소 술을 멀리했던 만석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마셨어요. 쓰디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그의 가슴에 쌓인 울분도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만석은 노숙자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만석에게 생존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디서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는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 수 있는지, 구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석은 처음으로 바닥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할배, 이거 내 비법이요. 사람들 많은 데서는 이렇게 하면 동정심 사기 좋아. 영철이 구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석은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국어를 하면서도 그의 눈에는 자존심이 빛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주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자오가 나 이렇게 살고 있다. 부끄럽구나. 매일 밤 자옥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 사진과 편지는 만석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특히 편지에 적힌 날짜들. 5월 15, 10월 22. 자옥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만석은 조금씩 노숙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까맣게 그을리고 수염은 더욱 길어졌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상하게도 희망의 빛이 있었죠. 어느 날 영철이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할배, 큰일 났소. 며칠 전에 할배 주워온 쪽지, 그거 혹시 아직 있소?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 그는 길에서 누군가 버린 복권을 주었어요. 그냥 휴지인 줄 알았지만 버리기 아까워 보따리에 넣어두었죠. 어디 좀 봅시다. 아이고, 맞네. 이거 당첨됐소. 영철의 외침에 만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복권은 정말로 당첨된 것 같았어요. 얼마나 됩니까?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철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50억이요. 할배가 대박 났소. 만석의 귀에 50억이라는 말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복권의 번호를 보니 이상했습니다. 5, 15, 10, 22. 자옥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숫자였죠. 자옥아, 이게 내 선물이냐?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크게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복권 당첨 소식은 만석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영철은 그를 데리고 즉시 광주 중심가에 있는 농협으로 달려갔어요. 할배, 복권은 농협에서 바로 당첨금 신청할 수 있소. 어서 가야 한다니까.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로 향했습니다. 만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50억이라는 거액을 손에 넣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옥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처럼 느껴졌죠. 번호가 바로 자옥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이야. 이런 우연이 있을까? 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영철이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어댔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자옥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농협 입구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더러운 옷과 긴 수염, 노숙자 특유의 냄새가 나는 그들을 은행원들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창구 직원이 코를 살짝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내밀었어요. 이거 당첨된 것 같습니다. 직원이 무심코 복권을 받아들였다가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동료를 급히 불러 복권을 보여주었고 곧 지점장까지 나왔어요. 어르신, 정말 1등 당첨이세요. 50억 원입니다. 지점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행 안이 갑자기 술렁였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고객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만석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어요.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점장은 즉시 상황을 이해하고 두 사람을 VIP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죠.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깨끗한 소파와 에어컨,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방으로 들어서자
영철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영철이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앉아 복권을 바라보았어요. 5, 15, 10, 22. 분명 자옥의 숫자들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차와 과자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어르신, 당첨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권위원회에 당첨 신청을 해야 하고 신분증과 계좌가 필요합니다. 만석은 낡은 보따리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 다행히 이것만은 가져왔던 거죠. 통장은 없습니다. 지점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첨금 수령은 복권위원회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며칠 걸릴 수 있어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이 나간 후 영철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배, 우리 이제 부자요. 50억이면 뭐든 할 수 있소. 할배는 뭐 하고 싶소?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고 싶구나. 영철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인생을 되찾는다고요? 만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슬픔과 체념이 사라지고 이상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내 아들 민수, 그리고 며느리 혜진이 내 재산을 빼앗고 날 거리로 내쫓았어. 이제 내가 그들에게 갚아줄 차례야. 영철은 놀란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복수? 하시겠다는 거요?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세우려고 해. 서류 작업을 마친 후 지점장은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당첨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약 38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략 일주일 후면 입금될 거예요. 만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38억. 그 돈이면 충분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변호사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점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저희 은행과 거래하는 좋은 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 연락처를 드릴게요. 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이었죠. 농협을 나오면서 영철이 말했어요. 할배, 이 모든 건 할배의 운입니다. 저는 뒤에서 응원할게요. 할배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만석은 영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가? 나 혼자 해도 괜찮겠어? 영철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배, 전 원래 인연이 닿은 만큼만 함께하는 사람이요. 이제 할배는 새 인생을 사실 테니 저도 제 길을 가야죠.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광주천 다리 밑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만석은 고맙다는 듯 영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영철 씨.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런 행운도 없었을 거야. 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다 할배의 운명이요. 할배 아내분이 하늘에서 도와주신 거죠.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만석은 이제 홀로 복수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만석의 통장에는 38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었죠. 만석은 광주의 고급 호텔에 묵으며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수염, 깨끗한 새 옷을 입은 모습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만석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70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결연했어요. 자오가 지켜봐라.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단죄하는지. 만석은 이미 지역에서 명성 높은 변호사 이정훈을 고용했습니다.
정우는 부동산과 상속 문제에 정통한 40대 중반의 변호사였어요. 최 선생님, 아드님과 며느님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정훈이 파일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그것을 펼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 대출.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민수와 혜진은 만석의 재산을 담보로 여러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 분양을 미끼로 사기를 친 정황도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만석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숫자를 가리켰어요. 약 3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재산도 그 정도였는데 민수와 혜진은 단 몇 개월 만에 그만큼의 돈을 사기로 모은 것이었죠. 증거는 확실합니까?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서와 통화 기록, 피해자 진술까지 있습니다. 충분히 형사 고발이 가능해요. 사기, 횡령, 부동산 투자 사기. 죄목도 많습니다. 만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고발합시다.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훈이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바로요? 민수 씨에게 기회를 주거나 경고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그들은 내 돈으로 호의호식했소. 무고한 사람들까지 속이고 있다면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지. 정우는 만석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수 씨와 혜진 씨가 새로운 사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성업 개발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만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과 홍콩에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시간에 막아야겠소. 증거는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민수 씨가 사용한 위조 문서들, 투자자들에게 보낸 거짓 사업 계획서, 그리고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 흐름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좋소. 그럼 내일 즉시 진행합시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최고급 양복을 입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민수와 혜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검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즉각적인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최 선생님, 걱정 마세요. 검사의 말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무거웠어요. 자신의 아들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 결코 기쁘지는 않았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며 정훈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언론에도 알려야겠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그날 오후 만석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와 복권 당첨 사실, 그리고 아들 부부의 사기 행각을 공개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무고한 시민들까지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만석은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곧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노숙자된 아버지, 50억 복권 당첨으로 아들의 사기 행각 폭로. 뉴스가 보도된 지 몇 시간 만에 민수의 사무실 앞에는 분노한 피해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찰도 출동했어요. 민수와 혜진은 이미 도주를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외로 도망치려 했던 것이었죠. 할배, 대단하십니다. 영철이 만석의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만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정의를 바로 세웠을 뿐이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이 제 역할을 할 거요. 나는 내 삶을 되찾을 겁니다. 민수와 혜진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그날 밤, 만석은 홀로 호텔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그들의 사기 행각과 만석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통쾌한 복수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만석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자오가, 내가 해냈어. 그 배은망덕한 것들이 이제 감옥에서 썩을 거야. 만석은 자옥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정훈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만석은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검찰 수사 결과 민수 씨와 혜진 씨의 사기 행각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피해액만 30억이 넘고 피해자도 100명이 넘어요. 만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억? 그들이 단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빌린 돈을 모두 탕진했다는 겁니다. 호화생활, 도박, 해외여행. 남은 돈이 거의 없어요. 만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요. 정말로 그 녀석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단 말입니까?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석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충분하지 않군요.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민수는 제가 키운 아들이 아니오. 제 피를 나눈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낯선 존재가 되었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대가를.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복수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정훈 변호사님, 민수와 혜진이 감옥에서 썩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남은 인생 동안 절대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법정에서 피해자로 증언할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 배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냉혹하게 나를 거리로 내쫓았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힐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이 이야기를 계속 알려야 합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검찰 측과 계속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훈이 떠난 후 만석은 다시 자옥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옥아, 내가 약속하마. 그 녀석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날 밤 만석은 복권 당첨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들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옥의 집,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겠어. 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경험한 노숙자의 삶을 아무도 겪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쉼터는 민수에게 영원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광주천 다리 밑에서 노숙자들과 지내고 있었어요. 영철 씨, 제안이 있습니다. 함께 일해 보시겠어요? 영철은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만석은 그에게 쉼터 계획을 설명했어요. 영철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할배. 저도 돕고 싶어요. 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것을 완성할 차례였습니다. 이날부터 만석의 삶은 다시 한번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는 정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광주 외곽의 낡은 창고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곳을 리모델링하여 자옥의 집이라는 노숙자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 정문 위에는 자옥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걸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훈이 만석에게 물었습니다. 2달간의 공사를 거쳐 쉼터는 드디어 모습을 갖추었어요. 넓은 식당과 깨끗한 침실, 상담실과 직업 교육장까지 모두 갖추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옥이가 본다면 기뻐했을 거예요. 만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쉼터 중앙홀에 자옥의 사진을 걸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자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옥의 집 개소식 날 광주 시내에 많은 노숙자들이 모였습니다. 영철도 이제 쉼터의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할배, 정말 대단하십니다. 꿈만 같네요. 영철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거리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개소식에는 지역 언론도 몰려왔습니다. 만석의 이야기는 이미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자옥의 집 설립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최 선생님, 왜 이런 쉼터를 만들게 되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제가 노숙자로 지냈을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숙자를 볼 때 실패자로 생각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2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만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2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배신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기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만석의 아들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아드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날카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만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가 저지른 일은 단순히 저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범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용서란 없습니다. 만석의 단호한 대답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한편 민수와 혜진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압도적이어서 유죄는 불가피했어요. 만석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아들을 증언대에서 마주했습니다.
피고인 최민수와 김혜진은 최만석 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규모 부동산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교도소 생활로 인해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피고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판사가 만석에게 물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목이 만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제 아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을 빼앗았고 저를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속여 그들의 삶까지 파괴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단 한순간의 자비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서 최대한의 형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석의 냉정한 증언에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재판 결과 민수는 18년, 혜진은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만석은 선고를 듣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만석은 자옥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그곳에서 살며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쉼터 식당에서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할배, 오늘 재판 어떻게 됐어요? 영철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18년, 혜진은 12년 선고받았다. 영철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긴 시간이네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땅한 대가지.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그때 한 여자아이가 달려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어요.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 제일 예쁘대요. 소녀는 민수의 사기로 집을 잃은 가족의 딸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가족이 자옥의 집에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정말? 보여줄래? 소녀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빨간 벽돌집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만석이 물었습니다. 소녀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옥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 가족, 이건 할아버지, 이건 영철 아저씨. 만석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녀의 그림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자옥 할머니가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만석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자옥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5월 15, 10월 22. 그 숫자들이 가져다 준 행운과 기회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옥아,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정의를 세웠고 배신한 자들은 응당한 대가를 받았어. 이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하지만 그 둘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자옥의 별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자옥의 집은 광주에서 가장 성공적인 노숙자 자립지원센터로 자리 잡았어요. 100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그중 70명은 이미 일자리를 찾아 독립했습니다. 만석은 76세의 나이에도 매일 쉼터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할배, 오늘 신문 보셨어요? 우리 쉼터 이야기가 또 났어요. 영철이 아침 식사 시간에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밝게 빛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옥의 집, 노숙자 자립의 모델이 되다. 우리가 해냈구먼. 만석이 신문을 읽으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기사에는 쉼터의 성공 사례와 함께 만석의 이야기가 상세히 실려 있었어요. 배신을 넘어 정의를 세우다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할배 덕분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찾았잖아요. 영철의 말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복수를 넘어 더 큰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만석은 평소처럼 쉼터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그는 매일 이 시간을 자옥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생각했죠. 자옥아,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어. 우리 쉼터가 또 신문에 났대.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훈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만석은 걸음을 멈추고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혜진 씨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수와 혜진에 대한 소식을 일부러 멀리했어요. 그들은 그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존재였습니다. 난 그녀를 만날 생각이 없소. 만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혜진 씨가 정말 간절히 원하더군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게 내게 무슨 상관입니까? 만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녀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해요. 교도소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출소 후에는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훈 변호사님, 당신은 내가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잖소? 내가 자옥의 집을 운영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지 그 배신자들을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해합니다. 혜진 씨에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만석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6년이 지났지만 민수와 혜진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버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려한 옷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요? 만석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민수 오빠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만석은 편지를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어요. 난 당신들의 사과 따위 듣고 싶지 않소. 당장 떠나시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민수 오빠는 아직 교도소에 있지만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매일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어요. 만석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용서? 내가 왜 당신들을 용서해야 하지? 내가 노숙자로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당신들은 내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소. 그것도 모자라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 그들의 인생까지 망쳤소.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란 없소.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변했어요. 남은 인생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며 살기로 했어요. 만석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그건 당신들의 문제요. 하지만 내게 용서를 구하지 마시오. 난 이미 당신들을 내 인생에서 지웠소.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만석은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습니다. 혜진은 그대로 서서 흐느꼈어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민수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쉼터로 돌아온 만석은 자신의 방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혜진을 만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죠. 자오가, 내가 잘한 거지?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영철이 만석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혜진이 쉼터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할배, 괜찮으세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영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혜진 씨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던데요. 만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변했다고? 그래서 뭐? 그게 내가 당한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나? 수많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어? 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아무리 변했다 해도 그들이 저지른 일은 지울 수 없어. 그들은 영원히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해. 영철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석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훈 변호사가 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만석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혜진 씨가 주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민수 씨의 편지인 것 같아요. 만석은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읽지 않으실 건가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내겐 이미 끝난 이야기요. 정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용서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하지만 내겐 해당되지 않소. 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웠을 뿐이요. 정우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석의 단호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만석은 혼자 쉼터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죠. 자오가, 난 지금 행복해. 우리가 꿈꿨던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그것으로 충분해. 만석의 눈에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용서하지 않기로 한 결심과 함께 4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만석은 8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자옥의 집은 이제 광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만석의 이야기와 노숙자 재활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는 여러 책과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죠. 정부에서도 이 모델을 본따 전국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으니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정훈 변호사가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만석은 노숙자 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모든 언론이 그의 이야기를 다뤘고 제2의 인생을 찾은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쉬다니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만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그는 이제 자옥의 집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민수는 이제 곧 출소하겠군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수는 1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인정받아 10년 만에 가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요. 만석의 대답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는 아들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싫어했습니다. 혜진 씨는 요즘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수 씨도 출소 후에는 그쪽으로 일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내 알 바가 아니오. 내 인생에서 그들은 이미 지워진 존재요. 정훈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석의 단호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만석은 쉼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옥의 집은 이제 노숙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특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만석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 어때요? 제가 그린 거예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그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림에는 나무 아래서 책을 읽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주 예쁘구나. 이게 누구니? 만석이 물었습니다. 소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소녀를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구나. 나도 너를 정말 좋아한단다. 저녁이 되자 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만석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였어요. 쉼터 식구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였고 케이크와 선물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배,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영철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자옥의 집의 운영 책임자가 되어 있었어요. 만석은 그런 영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고맙네, 영철 씨. 자네 덕분에 쉼터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어. 파티가 한창일 때 정훈이 만석에게 다가와 조용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밖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꼭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방해받고 싶지 않소. 정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소했다고 해요. 만석의 눈에 차가운 빛이 어렸습니다. 내 말 못 들었소? 난 그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잖소.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만석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민수가 출소했다는 소식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아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만석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문득 서랍에서 10년 전 혜진이 가져온 민수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어요. 자오가, 내가 너무 완고한 걸까?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도로 서랍에 넣었어요. 아니야. 난 이미 결정했어. 그들은 내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야.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철이 들어왔어요. 할배, 괜찮으세요? 좀 침울해 보이시던데. 만석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영철은 그의 옆에 앉았어요. 혹시 민수 씨 때문인가요? 만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도 알고 있었나?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훈 변호사님께 들었어요. 민수 씨가 출소했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난 그를 용서할 수 없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영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배,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할배도 여든이시잖아요. 인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을 남겨두는 건. 만석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 나이를 들먹이지 말게. 난 죽을 때까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게 내 결심이야. 영철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석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만석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쉼터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노란 은행잎이 길가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쉼터로 돌아오는 길에 만석은 정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였지만 그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어요. 만석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만석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어요. 민수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지나쳐 쉼터로 들어가려 했어요. 아버지, 제발. 단 1분만이라도 제 말을 들어주세요. 민수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만석은 걸음을 멈추었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할 말이 뭐요? 만석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제가 집을 뒤지다가 찾았어요. 아버지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이 어렸어요. 민수는 봉투를 내밀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쓴 마지막 편지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것 없습니다. 단지 이것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만석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자옥의 필체로 만석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지.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만석은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꼭 쥐고 쉼터로 들어갔어요. 자신의 방에 도착한 만석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만석과 자옥, 그리고
어린 민수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죠.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자옥의 필체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랑하는 영감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오는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우리가 함께한 30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영감 덕분에 나는 사랑받는 아내로, 어머니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영감,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민수를 잘 부탁해요. 그 아이가 가끔 고집이 세고 철이 없지만 마음만은 착한 아이예요. 언젠가 영감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과 용서니까요. 영감,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저 하늘에서 항상 지켜볼게요. 당신의 자옥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자옥아, 내가 잘못했구나. 당신의 마지막 부탁을. 내가. 만석은 흐느끼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를 더욱 슬프게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그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미안하다, 자옥아. 하지만 난 아직 용서할 수 없어.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단단한 벽이 서 있었습니다.